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에는 투자받은 투자금이 그대로 있는데 네. 그 투자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그런데 투자자는 돈이 있는 회사에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제 개인을 대상으로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리면서 오. 이 90억 플러스 매월 약 1억씩 늘어나는 이자가 제 개인의 채무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현재 이 사건입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안 하면 또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의 발전도 줄기 때문에 저는 창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여전히 믿으니까요. 네. 다만 연대보증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대보증을 계약서에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막상 투자자와 협의를 하다 보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구 하나를 변경시키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변호사, 전문가, 주변 창업가 분들의 검토에 재검토를 거쳐서 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세밭이라는 채널에서 우연히 대표님의 그 약간 연사하시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저 포함 이제 PD분도 이거는 우리가 같이 그래도 한번 젊은 채널에서 네. 어쨌든 저희 채널은 연령대 높으신 분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창업을 할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고 이걸 매우 좋은 사례로 저는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네. 대표님한테도 더 많은 영향력을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 지인분이랑 우연히 또 아시는 네. 사이여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지큐라는 회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6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해서 이제 이 긴 시간 왔는데 그동안 실패도 2번을 했고 이 지금 오지큐라는 기업은 아주 운 좋게 네. 다가왔는데 그 긴 시간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오지큐는 16년 전 창업한 회사입니다. 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네. 제 대학원 동료들과 신사동 아주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IP라는 그 창작자들의 이제 컨텐츠를 사고 파는 마켓을 만들고 싶었고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또는 스티커, 음악, 지금은 이제 웹툰, 웹소설까지도 판매하는데 네. 저희 13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자유롭게 창작한 그 컨텐츠를 네. 1,700만 명의 사용자가 이제 어. 구매를 하는 걸 통해서 연결해주는 플랫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마켓플레이스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 젊은 친구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친구들, 혹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내가 투자를 받았더라도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정황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회사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회사에는 투자받은 투자금이 그대로 있는데 네. 그 투자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그런데 투자자는 돈이 있는 회사에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제 개인을 대상으로만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리면서 이 90억 플러스 매월 약 1억씩 늘어나는 이자가 제 개인의 채무로 되어 있는 이 상태가 현재 이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연대보증을 당연시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의 금지법을 우회를 해서 계약서에 문구만 바꿔서 사실상 연대보증에 효과를 내는 제 계약서만 해도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연대보증이라는 걸 계약서상으로 엮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투자 대상 기업은 오지큐인데 네. 투자 대상 기업 및 슬래시 또는 이해관계인은 네. 게티 이미지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용도가 정해진 돈을 투자받아서 만약에 인수하지 못하면 회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 돌려주면 되겠네 생각을 하죠. 그렇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돈을 써버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음, 돈이 그대로 회사에 있다면 그죠. 돌려주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소송 대상에서 빼고 개인인 이해관계인에게만 소송을 걸어오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 그런 투자자였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연역됐고 성장세가 보이고 알짜 기업이네. 예, 근데 내가 이걸 투자한 목적에서 그때 조항을 보니 이해관계인이라는 조항을 내가 썼네? 근데 이걸 개인한테 물으면 내가 경영권을 뺏을 수 있겠네? 라는 악의적인 제가 마음을 가진 투자자라 그러면 그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것까지 제가는 알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투자자가 왜 개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공격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오늘 자료인데 그렇죠. 마침 오늘 국회에 가셨다고 적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받은 자료니까 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왜 투자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네. 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예요. 법률 검토 결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패소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했대요.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융위, 중기부 모두 3자 연대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투자계약에서 3자 연대 책임 부과는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이 금융위의 방침을 어긴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것을 국회에서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 투자사한테 이런 내용을 요청했을 때는 주지 않았는데 이제 국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지금 사실을 알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 긴 2년 반 시간 동안 아, 왜 돈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지 처음 알았고요. 그게 애초에 정부의 규정에 위반을 행위를 했다는 것도 오늘 이제 처음 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예, 법원에 가서 우리가 재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고 판례가 나는 걸까요? 예. 재판에서는 이러한 왜 개인 대상 소송을 했는지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재판부는 아주 그 명확하게 회사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네. 개인에 대한 소송만 왔는데 네. 그럼 개인이 책임이 있냐 없냐 아, 이것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회사도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개인에게 소송이 온 것에 대한 개인 책임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갑자기 회사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20억의 채무를 갖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오늘의 이제 힌트들로 항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다 나서 네. 최종적으로 회사도 개인도 네. 책임이 있다. 아,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120억의 채무 그리고 800억의 주식 가치 예. 요거에 대한 결론이랄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KB증권과 하나증권이 LP인 투자사가 저에게 이제 그렇게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럼 KB 하나증권이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면 네. 지금 법원은 특별 현금화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 경영권 지분 32%, 약 820억 원으로 네. 평가받는 그 주식이 강제 매각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저는 이제 회사를 잃겠죠. 그죠. KB 하나증권이 LP인 곳에 뺏기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운데 저의 집 급여, 퇴직금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제가 이제 거처를 찾아야 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 창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이렇게 아이처럼 표현하시잖아요. 그 팀원들이랑 같이 키우는 뭔가 새끼다. 근데 그런 마음인데 그걸 잃는 그 과정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표님도 이 수십만 명의 채널을 만들기까지 네. 팀원들과 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네. 저 역시도 저희 그런 팀 마음이. 지금 이제 80여 명이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 회사를 KB와 하나가 뺏어간다는 사실이 사실 믿기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전히 KB와 하나 정도면 그래도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권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거가 잘 아직도 믿기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개인에 대한 강제 매각을 멈추고 돈이 있는 회사에 청구하면
받아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과연 그 정도의 금융회사가 800억 정도의 주식이 탐나서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할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끽해봐야 5대 금융지주사라고 하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개의 큰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뒤에 정황이 드러난 상태고 명예롭지 않은 이 상황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문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패소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 창업자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국회의 답변으로 음. 제기할 정도로 비양심인 건가? 저는 굉장히 금융기관의 부도덕함이라고 보거든요. 그 방금 문구에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행위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랬을 때는 당연히 법인을 상대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당연히 알 거고 네. 주주기 때문에. 그랬을 땐 당연히 법인한테 걸어서 법인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지금 국회 문서로 남긴 거고 대표님은 그 전에는 그걸 잘 모르셨던 거고 왜 이렇게 상식적인 않은 일을 하는 거지라는 그 정황을 2년 반 동안 끌고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 얘기들을 조금 더 깊숙이 듣고 이걸 같이 미디어에서 공유돼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상식 바뀐가 그들이 상식 바뀐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조금 터놓고 하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조금 이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길래 이게 법인의 돈이 있고 예.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예. 그게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이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금을 돌려줘야 된 의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운영 자금이 아니라 게티이미지 코리아를 인수하는 데 쓰겠다고 그 용도가 명확히 계약에 네. 명시된 계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오지큐의 이사회는 작년 12월에 네. 게티이미지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네.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연락을 드렸죠. 자, 이제 이 돈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쓰겠다고 받았는데 네. 이제 인수를 안 할 거니까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연락을 했죠.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당시에는 몰랐던 상황인데 네.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통장에 돈이 있다고 이렇게 빼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것은 대표이사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면 네. 배임이라는 이슈에 아. 걸리게 되고 그러면 투자금으로 입금이 되는 것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가 네. 감자라는 게 이제 네. 있더라고요.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은 증자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회사의 주식을 줄이는 것은 감자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감자를 해서 진행을 할 테니 감자의 동의를 해주십시오 네. 라고 이제 했죠. 근데 그게 2025년 12월, 6년 1월, 2월, 4월, 6월, 7월에 두 번 이렇게까지 이제 감자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네. 상태이고 감자를 해서 저희가 돈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네. 그 돈을 받겠다고 한 이 투자자가 감자의 동의서를 줘야 저희가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난 6월 18일 날 처음으로 한 반년여 만에 감자의 동의를 하겠다고 구두로 밝힌 이후로 또 여전히 아직 감자 동의서 문서를 주진 않고요. 안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돈을 받겠다고 하는 곳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받으려고 굉장히 악착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투자자는 돈을 어떻게든 안 받겠다고 문서를 안 주면서 버티는 뉘앙스이고요. 돈으로 받고 싶지 않고 제 개인 지분으로 받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강제 매각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3주만 버티면 이제 800억 같이 이제 지분을 받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끄는 있는. 상태로 저는 보여지고 말은 동의한다. 라고 했는데 행동은 여전히 동의서를 안 주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황들은 뭐 그렇게 가고 있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영권이 시장에 강제 매각됐을 때 그걸 최우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주인 건가요?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아무나 살 수 있는데 네. 일단 밸류가 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일반 분들은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주들은 저희가 매 분기마다 갖고 있는 돈, 네. 직원 현황, 네. 그다음에 사업 현황 이런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저희 회사의 실태를 아주 잘 그렇죠. 알고 있죠. 반면 외부의 사람들은 저 회사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있어?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이제 내부 주주나 또는 관계자 이 주주들이 정보를 준 자 외에는
이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강제 매각이 되어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시장가에 나오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법원의 요청으로 네. 시세, 그러니까 오지큐 주식의 시세가 얼마냐라는 네. 근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에 시작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작가가 얼마이든 아마도 비상장 회사의 이 강제 매각 절차 특성상 계속해서 유찰이 될 거고, 네. 유찰이 되면 우리 마치 부동산에 그 강제 매각되는 것처럼 네.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누군가 사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물론 자기가 어느 시점에 사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유찰을 많이 된 상태에서 사겠지만 내가 이 돈을 회수한다라는 목적에서는 예. 좀 일반적이진 않은 액션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유찰이 돼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명확히 갈립니다. 이게 이렇게 강제 매각이 돼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격이 되면 안 좋은 곳들은 투자자나 일반 주주들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곳들은 누구냐? 이 주식을 싸게 살 의지가 있는 그렇죠. 곳은 좋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내부의 주주 또는 내부의 주주가 정보를 알려주는 자가 아마 이 주식을 사게 되겠죠. 어쨌든 이 과정 자체도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고 들었을 때 덱을 보는 쪽과 아닌 쪽이 너무 명확한데 지금 그 중간 어딘가가 계속 그 이해관계를 엇갈리게 하는 저는 이 상황들이 좀 여전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국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제출한 투자사들의 왜 개인한테 걸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 상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강제 매각으로 회사를 뺏기기 전까지 시간이 약 3주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국회에 나왔던 이 답변을 가지고 뭔가 상황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상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제시하는 규정을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된 제 회사를 뺏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3년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회사를 뺏기고 난 뒤의 일이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답변을 오늘 제가 2년 반 만에 받다고 해서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 펀드에 돈을 댄 직접적인 관계자들 그게 이제 아까 하나증권, 뭐 KB증권 이제 그걸 보통 LP는 이제 뒤에서 돈을 대는 유동성 공급자들인 거고 앞단에서 운영하는 하우스는 어디인가요? 오늘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릴 곳은 이제 KB증권, 하나증권이 리미티드 파트너 LP라고 해서 이제 유한 책임을 지고 있는 투자자는 말씀드렸고 이제 제너럴 파트너라고 운용사라고 이제 부르는 이곳은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일보 보도나 이런 데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운용사가 지난 6월에 본인들을 밝히면 다시 명예훼손 소송을 또 걸어보겠다라고 또 공개 경고를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고 다만 혹시 시청자들이 보신다면 중앙일보를 검색을 하시면 이 운용사 이름이 나와 있어서 보실 것 같고요.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꼭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알토스 벤처스라는 유명 투자사인 이제 한킴 대표께서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줬던 건데 투자를 받을 때는 이 돈에 꼬리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레퓨테이션을 반드시 체크하라. 그래서 투자사가 과연 과거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 투자한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걸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많은 창업자분들이 연대보증은 금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대보증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으로만 돼 있고 실질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법조차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그곳에는 중기부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네. 이제 여전법, 여신 뭐 이런 네. 관련된 법률상 신기사라는 신기술 뭐 운용사업조합 네. 뭐 이런 곳에 투자 시에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모범 규칙으로만 시행 중이고 법으로는 안 돼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이고 금융위가 연대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이나 또는 주주동의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절대 금지되지 않았고 네. 많은 창업자분들이 저희처럼 연대보증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이 나는 안 했어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영상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예. 제 주변에 또 창업을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잘 하고 있는 친구들, 제 나이 또래가 그렇거든요. 30대 중반에 이제 예. 친구들이 그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시대, 요즘 시대에서 창업하는데 대표자한테 연대 책임이 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나? 라는 게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의 저희가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반증하는 거고, 다 창업하실 때 이런 규제 빈틈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 영상에서의 최대 목적은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예. 근데 물론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사업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뭐 저는 여전히 지금도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터미널 13개에서 개발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저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고 좋아요.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제 평생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창업을 평생 하고 싶다이죠. 다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창업 자체는 매우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긴 한데 네.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이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KB증권과 하나증권 정도가 오늘 국회에서 밝힌 이 정도의 답변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니까요. 저는 정말 많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창업은 계속 하시되 네네네. 투자를 받을 때는 정말 계약서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창업자들이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하는 게 통계인데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약서를 꼭 전문가 검토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식의 우회적으로 사실상 개인에게 책임이 와버리는 이런 상황 한 번 겪으면 이 삶이 10년, 20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저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는 이 금융위에 이러한 구멍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놓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1%의 희망을 제가 놓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이 사건이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서 제 케이스도 1% 희망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니까요. 나머지 99%는 이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 그러면 금융위가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못 되게 하고 네. 또 법을 해놔도 어기는 곳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네요. 또 오늘 나오셔서 이제 조금 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이 결과가 개선되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촬영 전부터 계속 약간 염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창업하게 될 세대들도 이런 무언가 우회하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으로 왜냐면 창업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고 우리가 그 펀드레이징 도는 그 순간에 정신없고 이거 계약서 들이밀고 사인하기까지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피로도가 높은데 근데 막상 사인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마지막 안에 텀시쇼 왔는데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추가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거 거절할 수 있는 30대 초반 남자 30대 중반의 남자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 영상의 계기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걸 조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되어야 우리 세대에서도 조금 더 잘 살고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한국은. 금융을 조금 더 고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데 후세대에도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닿았으면 좋겠고 저희 세대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보통 이제 창업을 한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뭐 소상공인이든, 네. 그러니까 뭐 꽃가게를 열든, 네. 뭐 치킨 가게를 열든, 네.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분이든 보통은 자기 삶을 대단히 도전적으로 나선다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 나설 때는 자기 삶이 보통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시간들을 엄청 투자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창업자들이 우리나라에 650만 명 정도 현재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KB증권, 하나증권 정도가 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창업을 뭔가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비스의 가치가 사회에 전파되는 걸 통해서 네. 우리 모두의 국민이 사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걸 다 막아버리는, 그렇죠. 저는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악 탓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안 하면 또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의 발전도 줄기 때문에 저는 창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면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여전히 믿으니까요. 네. 다만 정말 제가 조심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대보증을 계약서에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구 하나까지도 막상 투자자와 협의를 하다 보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구 하나를 변경시키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변호사, 전문가, 주변 창업가 분들의 검토에 재검토를 거쳐서 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철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첫 창업하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난 1세대 창업가의 그 시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 일상에서 매우 쉽게 빈번하게 아직도 여러분들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 막기 위해서는 투자를 내가 받는 꼬리표의 평판이나 자금의 뭐랄까 색깔, 히스토리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1세대 창업가 분께서 또 비싼 영상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판정이 그렇게 났지만 저는 분명히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또 믿기 때문에 또 그 케이스를 다시금 들고 와서 저희가 그때는 결국 정의는 이긴다, 상식은 통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전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격정적으로 영상을 찍어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려운 얘기신데 또 많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 결과물들로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시길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좋은 소식이 대표님께 전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